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리 행정사 제3회 시험이 끝났죠? 자,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자,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새로운 기분으로 우리 기본서를 공부하시고, 맨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거 바이블처럼 성경처럼 옆에 두고 2차례 이상 반복하시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계약법은 2차 주관식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주관식 어떻게 나와요? 논수령 한 문제, 약수령 세 문제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들한테 첫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2차 4과목 중에 계약법이 기본이 되니까 이 계약법을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이 과목은 비교적 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2~4차례만 반복하시면 고득점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주관식 시험을 안 봐보신 분은 조금 어려운데, 답안 작성이. 그런 때는 답안 작성을 하는 마음가짐으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우리가 그 2차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논수령, 약수령으로 나오지, 2차 시험은. 자, 2차는 논수령, 약수령 이렇게 나와요. 논수령 한 문제, 약수령 세 문제 이렇게 나오죠? 자, 논수령으로 나왔을 때 이게 준 사례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특히 계약법은 1번 논수령이 준 사례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논수령 준 사례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 그렇지, 문제의 제기 이렇게 써야 돼. 문제의 제기. 자, 아랍의 숫자로 하지 마시고 로마 숫자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논수령은 로마 숫자로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 숫자. 약수령은 아랍의 숫자로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는요, 여기다 의 써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요건 2~3가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효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 번째가 바로 문제의 해결이에요. 문제의 해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4가지 목차만 나오고, 여기다가 뭘 해서 쓰느냐, 의 쓰고 요건 1, 2, 3번 쓰고 키워드 잡고 목차 쓰면 돼요. 따라서 우리가 2차 시험을 준비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2차 시험을 준비할 때는, 자, 목차를 장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차를 장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차. 요거죠? 큰 목차. 그리고 이 1, 2번, 1, 2, 3번, 1, 2, 3번 요거 목차를 장악하면 돼. 그리고 거기다가 키워드. 자, 이거 전체를 암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 책 전체를 우리가 계약법으로 암기할 수는 없어요. 키워드 잡으셔야 돼, 키워드. 목차 잡고, 두 번째는 여러분 뭘 잡는다고? 키워드. 키워드를 잡고 한두 줄 써주는 습관을 하면은 쓰지 말라고 고사를 지내도 기본 점수는 나. 기본은 쓸 수 있어. 기본을 쓸 수 있어. 그래, 우리가 계약법은 2차 주관식, 논수령, 약수령이니까 공부하실 때 주제가 주어지면 요 목차를 잡으세요. 그리고 키워드 잡고 한두 줄 써주는 습관 기르시면 2차 주관식, 논수령, 약수령에 성공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 약수령을 나왔을 때는 요거 쓰지 말고 어떻게 쓰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지, 의 쓰시고 2번에 요건 쓰시면 돼. 3번에 효가 쓰시면 돼, 효가. 4번에 결어라고 써. 결론 내지 말고. 요게 결론이에요, 여기가 결론. 그리고 여기가 의지. 따라서 어디가 배점이 제일 높으느냐? 여기 약수령에서는 효가, 여기가 배점이 제일 높은 거예요. 어디가 배점이 제일 적으냐? 여기입니다. 여기. 의에 너무 목숨 걸지 말고 한 2줄만 써주면 되니까. 에? 써줄 거 없으면 연역이라도 써주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로 나왔을 때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약수령으로 나왔을 때지. 이거는 뭐로 나왔을 때요? 그렇지. 논수령, 준사례, 사례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목차를 잡아야 돼. 자, 기본 큰 목차 4개 필수, 4개 필수. 4개 필수. 요거 나와야 기본 점수가 나와. 그리고 키워드 잡고 써주면 돼. 키워드 잡고 제일 많이 써줄 때는 여기입니다. 여기 제일 많이 쓸 때는 여기인데 문제 해결 이게 맞아야 돼. 그리고 문제 제기 이게 맞아야 돼. 이게 맞아야 돼. 그래서 우리 답안 작성할 때는 이렇게 하시고 2차 우리 기본적으로 공부할 때도 그런 식으로 4가지 목차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4가지 목차. 그럼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 책은 크게 나누면 계약 총론과 계약 강론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 총론과 강론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 계약 총론에서는 물론 이제 계약의 의의 이런 거 나오겠죠. 그리고 계약의 요건 이런 거 나옵니다. 요건에서 이제 성립 요건, 성립과 관련해서 이제 한 문제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세 번째는 이제 계약의 효력입니다. 효력. 계약의 효력. 자, 계약 효력에서 문제가 중점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계약 효력에서 문제가 중점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계약 효력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그렇지. 첫 번째, 계약 체결상의 과실 문제. 두 번째, 뭐야? 동시행의 항변권. 세 번째, 뭐야? 그렇죠. 위험부담의 문제. 위험부담의 문제. 네 번째는요,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렇죠? 그 다음에 계약의 효과, 여기에 있어서 네 번째, 계약의 해제가 나와요. 여기도 중요해요. 매년 나와요. 매년 나오고 있어요. 계약 해제에 있어서는 계약을 해제하면 소급표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을 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이 아니에요. 원상회복의 문제다. 원상회복은 선이야기를 구분하지 않고 언제나 전부 반환을 한다. 요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계약의 해지입니다. 해지. 그동안에 해지는 안 나왔는데 해지도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임대차 계약 등을 해지하게 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 해지와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인한 약정 해지 등을 하게 되면 소급표가 없으므로 장래를 향한 효력이므로 그때부터 무효가 되고 연체된 차임은 청산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요게 373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373조. 그리고 몇 조까지요? 몇 조까지? 몇 조까지? 그렇죠. 766조까지입니다, 여러분. 766조까지가 계약법 시험범이에요, 여러분. 계약법 시험범이. 766조까지가 계약법 시험범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계약 강론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계약 강론. 계약 강론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뭘 공부하셔야 돼? 그렇지. 예? 증여 계약. 그 다음에 뭐야? 매매 계약. 그 다음에 뭐야? 임대차 계약. 그 다음 뭐야? 사용대차, 소비대차 계약이죠? 사용대차 계약, 소비대차 계약. 그 다음에 고용계약, 위임계약, 그렇죠? 임치계약, 그렇죠? 그 다음 뭐야? 조합계약. 그 다음에 뭐야? 도급계약. 그 다음 뭐가 있어요? 화해계약.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현상광고계약, 종신정기금계약, 현상광고계약, 종신정기금계약.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죠. 이거를 여러분 주로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으로 나누면 뭐가 있어요? 증여, 매매, 교환.
자, 여기 매매 계약에서는 매년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매매 계약에서는 매년 시험 문제가 나오시니까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환도 이제 나올 차례예요. 증여도 나올 차례예요. 그 다음에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를 갖다 우리는 재산 이용계약이다 이렇게도 분류해요. 여기 14종의 전형계약입니다, 여러분. 14종의 전형계약이다 이렇게 이름 붙여요. 이게 이제 계약강론의 우리가 시험범위입니다. 그래서 계약법은 크게 계약총론과 계약강론 두 파트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때 우리가 여기 재산이용 계약,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에 있어서는 임대차가 매년 시험 문제 나오고 있지. 임대차는 또 세 가지, 여러분. 뭐야? 민법상 임대차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냐? 상가건물이 작년 5월부터 개정돼서 권리금을 집정적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권리금 같은 거 요것도 또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니까 여러분들이 재산이용 계약 중에서는 뭐를 그렇지 임대차를 집중적으로 학습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 그 다음에 노무대상 계약에서는 뭐가 있어요? 고용계약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되지. 도급계약, 위임계약, 임치계약 요 네 가지는 시험 문제 나오지. 현상항으로는 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고 그 다음에 조합계약 나올 수 있죠. 종신정기금, 화해계약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죠. 그래서 우리 계약법은 여기 몇 조예요? 그렇지. 바로 몇 조 여러분? 373에서 766조까지가 우리 계약법 시험범위예요. 자, 우리 민법 총칙에서 1차 공부할 때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자, 민법은 뭐예요? 시민법이지. 국민들의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크게 나누면 어떻게 나눠요, 여러분? 그렇지. 민법 총칙. 그렇죠? 그 다음에 물권편. 그 다음에 채권편.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친족편, 상속편. 이렇게 있지. 친족편, 상속편. 이렇게 있지. 자, 이렇게 나눈 것을 우리 독일법 체계 뭐라고 하시죠, 여러분? 판덱텐 시스템. 판덱텐 시스템. 독일법 체계에 따른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다 알고 계시죠? 자, 우리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첫 시간이니까 간단히 확인을 하는데 우리 물권과 채권을 뭐라고 그래? 재산법이다. 재산관계다. 친족법, 상속법을 뭐라고 그래? 가족관계다. 가족법이다. 전에 신분법이다 그랬는데 그런 말은 안 쓰죠. 전근대적인 용어라 신분법이라는 용어는 안 쓰고 가족법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때 총칙은 뭐냐? 재산법 분야의 규칙이 총출동이 돼 있고 가족법 분야의 규칙이 총출동되어 있는데 가족법은 별로 없고 대부분 재산법 분야의 총칙입니다. 그럼 우리 계약법은 어디에 들어가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약법은. 그래서 계약은 채권법 소속이다. 그리고 이 중에서 몇 조까지만 그렇지 373에서 766조까지 공부하는 거죠. 자, 1조서부터 372조까지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을 시골 어른들이 뭐라고 할까? 헛다리 짚었다고 그래요. 헛다리. 자, 767조부터 민법이 1118조까지 있는데 여기만 열심히 하시는 분을 뭐라고 그래? 시골 어른들이. 뭐라고 하신다고? 헛다리 짚었다고. 헛다리 짚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주로 채권법 소속인 계약법 373조부터 766조까지 공부한다. 우리 책 목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나와요. 거기 보시면 나와. 그래서 우리 책 확인 들어갑니다. 우리 책 확인 들어갑니다. 자, 우리 책 잘 나왔어요. 우리 책 보시면 거기 나와 있잖아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여기 채권법 체계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 모든 학문은 목차 이거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목차와
용어의 파악, 이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학문, 모든 공부는 목차와 용어를 파악하시면 공부하실수록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는데, 목차 용어를 모른다? 아무리 공부해도 실력 향상이 안 돼. 여러분들 목차와 용어부터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책 목차 들어가 봐. 계약총론과 계약강론 나오잖아. 바로 계약총론과 계약강론을 소개해드렸고, 어느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주로 많이 나오느냐, 집중적으로 학습할 부분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12쪽 넘어가요, 여러분. 12쪽 넘어가면은 계약 일반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계약이 뭐냐? 계약의 의 나와 있죠? 계약의 의. 계약은 소속이 뭡니까, 여러분? 계약은 소속이 법률행위지, 법률행위. 우리 총칙 공부할 때, 1차 공부할 때 법률행위 공부하셨죠? 법률행위가 뭡니까 했을 때 법률행위가 뭡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분은 공부가 되신 분이고요. 법률행위가 뭡니까 하니까 법률행위 한 말씀도 못 하시면 그런 분들은 공부가 안 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자, 법률행위가 뭐예요?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수적인 요소로 하여 그 결과 일정한 권리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요건을 말한다, 이런 얘기지. 따라서 원인이 있어야 돼. 원인. 법률행위라는 건 원인. 그리고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발생되는 거예요. 원인 뭐야? 의사표시가 있어야지, 의사표시. 결과는 뭐야? 결과는 여러분, 결과. 권리변동이죠, 여러분. 권리변동. 생각나시죠? 권리변동이 뭐야? 법률효과지, 법률효과. 권리변동, 법률효과가 있어야 돼. 권리변동, 법률효과 결과는 뭐야? 발생, 변경, 소멸. 자, 우리 1차 공부할 때 다 나왔던 얘기니까 간단히 복습을 하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계약도 결국 법률행위입니다. 자, 의사표시의 개수, 방향, 모습, 개수, 방향에 따른 분류. 전에는 태양에 따른 분류다 그랬어. 그럼 좀 어려워, 태양이란 말이. 모습, 유형에 따른 분류다. 아니면 의사표시의 방향과 개수에 따라서 뭘로 나눴어요? 그렇지, 계약이냐, 단독행위냐, 합동행위냐,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 다음에 권리변동, 법률효과, 발생, 변경, 소멸, 결과에 따라서 뭘로 나눴어요? 결과에 따라서. 그렇지, 채권행위냐, 물권행위냐, 준물권행위냐,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계약은 여기 채권행위입니다. 그리고 계약 여기 있어요. 따라서 계약이라는 것도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일정한 권리변동을 목적으로 해서 법률 요건을 말하는데, 여기 계약이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입니다. 단독행위는 한 개 의사표시를 일방적으로 하더라도 권리변동, 발생, 변경, 소멸이 일어났잖아요. 합동행위는 서로 방향을 같이 하는 의사표시잖아요. 계약은요, 방향이 서로 교차돼서 서로 간에 합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간단히 복습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간단히. 자, 그럼 계약을 갖다가 우리 간단히 파악을 해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X빌딩 건물을 등기부상에 소유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매수, 매매 계약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매매 계약을 할 때, 열람을 해봐야 돼, 열람. 뭘 열람을 해봐야 돼? 그렇지, 등기부를 열람해야 돼. 등기부가 뭘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등기상 전부증명서로 바뀌었어요. 등기상 전부증명서를 열람해봐야 돼. 우리가 행정사 사무실을 행정사 합격하고 오픈했을 때도 등기부 그러면 안 된다니까. 등기상 전부증명서를 해야 된다니까. 그걸 열람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열람해 보면 인터넷상에도 됩니다. 물론 이제 법원 등기소, 등기과, 등기가 하면 되고, 표제부에서는 뭘 열람해야 돼? 표제부.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는데 표제부에서는 뭘 열람해야 돼? 소재.
집안 지목. 건물이니까 지목이 없다면 뭐 해야 돼? 명칭, 구조, 종류, 면적. 토지라면요. 소재, 집안, 지목, 면적이지. 갑구는요. 그렇지. 소유자가 누구냐. 소유자의 성명,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나오잖아. 을구에서는요. 빚진 부동산이냐, 근저당, 저당권 확인하셔야지. 자, 압류, 가압류가 있다. 압류, 가압류는 어디서 확인하는 거야? 압류, 가압류. 아니, 압류, 가압류를 확인할 때 이 건물에 이 부동산의 압류, 가압류를 확인할 때 아니 어떤 분은 저기서 확인한다 하더라고. 어디서? 병구에서. 병구는 없어. 병구. 을구가 끝이야 여러분. 깜짝 놀라시죠. 병구가 있는지 알고. 자, 압류, 가압류는 대개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이기 때문에 갑구로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지상권, 전세권 등에 가압류를 했다. 그럼 을구로 쫓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 을구에 근저당이 있다. 얼마냐 확인해야지. 그리고 여러 개가 있다. 여기에 뭐 상가건물 임대차보법상의 대항력, 입주, 사업자 등록, 확정일자를 세무서에 같이 해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말소 기준 권리가 뭐냐 확인해야 돼 여러분.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있어요? 그렇지, 여기 나왔잖아. 압류, 가압류, 뭐야?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 그 다음에 뭐야? 그렇지, 강제 경매 신청 기입 등기. 경매 신청 기입 등기는 어디 하는 거야? 대개 소유권에 대한 경매 신청이 많으니까 갑구라는 건데 을구에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를 뭐라고 그래? 해당구 상란. 이건 을구에 하는 거죠. 이건 을구에. 따라서 말소 기준 권리 제일 빠른 거, 선순위가 되는 거,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위에 있는 건 인수하는 거예요. 계약자가. 그 이외에 있는 건 소멸하는 거지.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인수주의냐, 소멸주의, 삭제주의냐. 소멸, 삭제, 소재주의냐. 이걸 따져야 돼 여러분. 이걸 따진 다음에 알았어 1억에 팔겠다는 의사표시 하더라고. 1억에 사겠다는 의사표시해서 다 권리분석 해봤지. 자, 뭐도 봐야 되느냐? 대장도 봐야 돼 여러분. 대장. 대장은 뭐가 있어요? 건물의 경우 건축물 대장. 토지의 경우 뭘 확인해야 돼? 토지대장, 토지대장, 토지대장. 임야다. 뭘 확인해야 돼 여러분? 임야대장, 임야대장. 대장에는 요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공유지분이다. 그럼 뭘 확인해야 돼? 공유지원명부, 공유지원명부, 공유지원명부. 여러분 만약에 아파트다. 토지 등기가 돼 있다. 에?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 확인해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도면도 확인해야지. 도면 뭐가 있어요? 그렇지, 토지다. 그럼 뭐요? 토지대장과 지적도. 임야 야산이다. 그럼 뭐요? 그렇지, 임야도. 이런 거 확인하셔야 돼. 그래서 권리 분석을 한 다음에 매매 계약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권리 분석을 해서 좋아 1억에 사겠어 하는 의사표시라면 매매 계약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계약이니까 매매 계약을 가장 쉽게 예로 드는 건데, 계약이라는 건 뭐야? 이게 청약이지. 청약과 승낙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 합의로서 이루어지는 법률 행위를 말한다. 그게 계약이에요. 계약. 그래서 12쪽에 계약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계약에 대해서. 계약이라는 건 뭐야? 청약과 승낙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 합치로서 이루어지는 법률 행위를 말한다. 계약 소속이 뭐야? 법률 행위죠 여러분. 계약 소속은 법률 행위입니다 여러분. 법률 행위. 그래서 법률 행위 1차 총칙 공부할 때 다 공부하신 거예요. 자, 이런 계약들은 뭐가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거지. 계약 자유의 원칙. 이런 계약들은 뭐가 지배한다고 여러분? 그렇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거지. 그러면 계약 자유의 원칙의 핵심은 뭐예요? 계약 자유 원칙의 핵심은 그렇지, 계약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자체가 자유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계약 체결의 자유. 계약 체결의 자유. 계약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자유지.
자, 강제로 계약하는 경우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특수한 경우 협박 이런 거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없죠. 계약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자유지.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예? 그렇지. 누구와 계약할 거냐, 누구와 계약할 거냐. 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죠. 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지. 상대방 선택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네? 누구와 계약할 거냐. 그 다음 뭐가 있어, 여러분? 세 번째는 뭐가 있어, 여러분? 세 번째. 네? 내용 결정의 자유. 매각이냐, 증여냐, 임대차냐, 사용대차냐, 소비대차냐. 계약 체결의 자유가 있어야지. 계약 체결의 자유. 자, 뭐야? 내용 결정의 자유죠, 이번엔. 내용 결정의 자유. 이번엔 내용 결정의 자유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할 거냐? 내용 결정의 자유지. 네 번째는요. 계약을 하실 때 구두로 할 거냐, 서면으로 할 거냐, 못 믿겠어 사기꾼이라 공증까지 할 거냐. 이걸 뭐라고 해요, 여러분? 그렇지. 계약 방식의 자유도 있다는 거예요. 계약 방식의 자유. 계약 방식의 자유도 있다. 계약 방식의 자유. 요 네 가지 자유가 있는 거죠. 계약을 체결할 땐 자유가 있어야지. 계약을 강제로 합니까?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지. 그런데 계약 체결의 자유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경제적 약자가 오히려 불리하더라고. 따라서 계약 자유원칙은 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제한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제한해야 계약 체결의 자유는? 그렇지. 공익적 직무 담당자. 공익적 직무 담당자. 공익적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 누구예요?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이런 사람들은 계약 체결의 자유가 제한되는 겁니다. 또 누가 있어요? 한전, 전기통신공사, 가스공사. 그런 건 제한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 선택의 자유도 제한이 되는 거예요. 제일로 대표적인 거 뭐예요? 남녀고용평등법. 또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고용거부의 금지.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고용 거부 금지해서 계약 체결의 자유도 제한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내용 결정의 자유도 제한해야지. 내용 결정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제일로 대표적인 게 뭐? 약관. 약관 우리가 참여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내용 결정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되고 있으나 약관에서 우리 보호가 되고. 또 뭐요? 우리 중시 시간에 공부하셨잖아.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도박계약, 첩계약 이런 건 무효지. 이런 것까지 인정할 수는 없지. 그래서 사법상의 제한 이런 것도 있어요. 도박계약, 첩계약, 아편계약, 살인청부계약 이런 건 안 되지. 이런 건 무효지. 공법상의 제한도 많죠. 또 뭐 있어요? 사법상의 제한. 매매계약을 할 때는 시장군주 구청장이 검인을 득하고 하라. 부동산 특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법상의 제한도 많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가를 득하고 하라. 에? 많잖아. 그 다음에 방식의 자유도 제한이 되지. 뭘 해야 돼? 그렇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할 때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라.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증여계약을 할 때 부동산 증여계약에 대해서는 뭐를 하라는 겁니까? 계약서를 작성하라. 서면을 작성하지 않으면 증여계약의 해제 사유가 된다. 해서 계약자 원칙도 어느 정도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게 어디 나와요? 12쪽에 나오잖아. 12쪽에. 그리고 13쪽에 보시면 계약 체결의 제한의 구체적 모습에서 동그라미 이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13쪽에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공법상의 체결 강제,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거. 사법상의 체결 강제는 뭐가 있어요? 지상물 매수청구권, 부속물 매수청구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하나만 소개를 할게요. 하나만 소개를 할게.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멀리 이사를 가기 위해서 건물 소유자 갑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세를 줬어요. 세를 줄 때 제일 많이 하는 건 임대차 계약이죠. 그래서 임차인 을이 건물 소유자 갑이라는 사람에게 보증금 1억을 주고요. 월세, 달세 차임 100만 원을 주고 계약 기간 2년 동안 여기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그런데 공간이 부족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 건물 소유자 갑의 동의를 구해서 여기다가 창고를 하나 설치했다고. 창고를 설치할 때 1억이나 들었어. 1억이나. 아니면 5천만 원 들었어. 그럼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시가대로 사십시오. 그걸 뭐라고 그래?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근데 이건 무늬만 청구권이지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라는 겁니다. 자, 형성권 우리 총칙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셨죠? 권리의 종료, 사건의 종료. 형성권이 뭐야? 일방적 의사표시로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법률효과, 발생, 변경, 소멸이 일어나 따라서 임대인 건물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이게 뭐야? 계약 체결의 제한이지. 누구? 경제적 약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13쪽의 중간 부분에 니은 상대방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 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 노동 행위입니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또 남녀 고용 평등에 따라서 사업자는 근로자 모집과 채용의 여성을 차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사실상 차별하는 경우가 많죠. 뭐 용모 단정한 여성이다. 여성끼리도 또 차별을 하더라고. 용모 단정한 여성이 기준이 어디야, 기준이? 예? 자, 그 다음에 내용 결정에 대한 자유도 있잖아요.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무효가 되고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무효가 되고 이런 거. 그렇죠? 자, 13쪽의 맨 끝에 방식에 대한 제한. 이것도 소개가 해드리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뭐 쉬운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14쪽에 보시면 우리 약관이 나옵니다. 약관. 14쪽에 보시면 괄호 3번 약관규제법이 한 약관의 통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약관과 관련해서는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14쪽에 괄호 3번 양괄호 3번 약관에다가 별 표시 하나 쳐주기 바랍니다. 약관에다가 별 표시 하나 치세요. 자, 우리가 보통 대기업체와 계약을 하려고 그래요. 자, 갑이 대기업체입니다. 요즘에 뭐 갑질한다고 그래서 몽고식품인가 논란이 많죠. 자, 갑질 요즘 사회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갑질해도 우리가 꼼짝을 못했잖아. 자, 을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소비자, 고객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체와 계약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에는 갑질을 해도 그냥 넘어가는데 요즘에는 갑질하면은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불매운동도 벌이고 그럽니다. 그러면 소비자 고객이 계약을 할 때 계약서 뒷면에 깨알 같은 글씨로 약관이 있었다고. 그런데 이 약관을 읽어보느냐 안 읽어봐요. 그래도 우리는 약관이 우리한테 적용되느냐 적용돼.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약관은 뭐가 있다?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약관이 뭐냐? 맨 먼저 의를 생각해 보셔야 돼. 의. 자, 의를 갖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뜻이죠? 그렇죠. 약관이라는 건 뭐요? 기업이나 개인이 다수의 업종에 속하는 계약을 할 때, 장차 체결을 할 때 계약에 포함시킬 목적으로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말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여러분 약수령으로 약관과 관련해서 나왔을 때 약관에 의부터 써야 돼. 의 안 쓰시면 감점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가 잘 안 되는 분은 처음에는 의는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고 다른 별로 의 암기하는 날을 한 번 더 보세요. 의 처음에 안 될 때는 암기하셔야 돼. 암기하셔야 돼.
의는 암기하셔야 돼. 기업이나 개인이 업종에 속하는 다수의 계약을 체결할 때, 장차 체결할 때 계약에 포함시킬 목적으로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계약 조건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의를 간단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14쪽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약관에 있어서는 약관규제법, 줄여서 우리 약관법이라고 합니다. 약관법에 규제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관법에 규제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14쪽에 약관법의 규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약관의 의의 및 약관구제법의 적용 범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약관의 의의가 또 소개가 돼요. 그럼 여기서 적용 범위가 어디냐? 요거 파악하시면 되는 거죠. 적용 범위.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14쪽에 맨 끝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약관의 계약에 편입이 되느냐? 되죠. 그럼 이때 이 편입에 대해서는 번호를 달리해서 구속력의 근거가 뭐냐 이렇게 해줘도 돼요. 구속력의 근거가 뭐냐. 자, 우리가 약관이 구속력이 있느냐? 있어요. 약관이. 그럼 약관이 왜 구속력이 있느냐? 약관이 구속력이 있다는 것은 이 약관이 구속력이 왜 있느냐? 요거는 법이다. 법 조문이다. 그럼 틀린다는 겁니다. 법이다. 그럼 틀린다는 거예요. 법 조문이다. 그럼 틀린다는 거. 뭐요? 그렇지. 고객과 대기업체 간에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를 봤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겠다는 합의가 있다.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합의가 있다.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따라서 15쪽에 보시면 5번째 줄 동그라미 3번 약관의 계약의 편입,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판례는 약관이 계약 당사자의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이다. 또는 법 규범이다. 법 규범적 소질을 가진다. 그러면 틀린다는 거예요. 법이다. 법 규범이다. 법 규범적 성질을 가진다. 그러면 틀리는 거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에 편입시키기로 합의를 받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 아니 나 안 읽어봤는데. 안 읽어봐도 마찬가지야. 안 읽어봐도. 그래서 읽어보시고 이게 불리하면 이의 제기를 하셔야 돼. 그럼 개별 약정 우선 원칙에 따라 먼저 합의한 게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A번 보면 약관에 명시 설명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를 네 번째로 번호를 잡아줄까요? 자, 갑질하지 말고 대기업체 갑은 약관에 대해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명시 설명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시 설명 의무가 있다. 그렇죠? 명시 설명 의무가 있다. 따라서 약관에 대해서 명시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법조문에 들어있다, 다 아는 거다 하면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명시 설명이 있지만 면제돼서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5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니은 약관의 계약의 편입 나와 있어요. 그리고 A번 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 나와 있죠. B번 명시 설명의 대상, 그리고 명시 설명의 방법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이건 뭐 읽고 넘어가셔도 돼요. 그 다음에 16쪽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 그렇지. 중간 부분에 D번 명시 설명 위반의 효과 나와요. 그리고 2번 보시면 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의 면제, 약관의 명시 설명을 안 해도 되는 경우, 면제되는 경우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거기 보십니다. 16쪽의 중간 부분에 동그라미 2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거래 신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에 정하는 약관에 대해서는 약관의 설명 의무가 면제가 된다. 이거 확인하시고요. 자, 제 1교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쉬었다가 2교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